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기술 지문 5번째 스털링 엔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던 사회문화 지문에서 기후변화와 미래가치 할인보다는 내용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죠. 이번에는 과학기술 지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이 스털링 엔진은 19세기 초에 개발된 외연기관인데요. 그 외연기관인 스털링 엔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스털링 엔진은 열을 가해서 팽창한 작동기체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관인데요. 고열원에서 열을 받아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털링 엔진은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이라고 하는 이 네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엔진 내부의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도식해서 파악하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죠. 스털링 엔진은 다양한 열원을 이용해서 작동이 가능하며 소음이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체 단락 내용을 몇 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전체 5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지문은 7개 단락이었었죠.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기술 지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은 불안정하고 위험했으며 증기기관의 구동에 필수적인 보일러의 폭발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이에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건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나봐요. 19세기에 발명을 한 것 같아요. 19세기 초에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엔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818년 19세기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스털링 엔진이라는 보일러의 사용이 필요치 않은 외연기관을 개발했다. 자, 스털링 엔진은 지금 말한 것처럼 외연 열기관인 거예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로 발생시킨 증기의 압력으로 실린더 속의 피스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으로 동력을 얻는 왕복 운동 기관이라고 하는데, 증기기관이 증기 압력으로 실린더의 어떤 피스톤을 움직이는 거라면 그래서 동력을 가해서, 이 구동이라는 말은 동력을 가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하는 거라면 스털링 엔진이라고 하는 건 보일러의 사용이 필요치 않은 외연 열기관을 개발한 거죠. 그럼 증기기관은 열기관이란 개념이 나오네요. 열기관에 대해서.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변환시켜 동력을 얻는 장치를 일컫는다. 열기관의 개념 정리를 해줬고, 열기관에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등과 같이 실린더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 동력을 얻는 내연 열기관과 증기기관, 스털링 엔진처럼 엔진 밖에서 열을 공급하여 동력을 얻는 외연 열기관이 있다. 지금 열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열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열기관의 유형은 내연 열기관과 외연 열기관이 있는데, 스털링 엔진은 외연 열기관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내연 열기관에는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내부의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증기기관이나 스털링 엔진은 엔진 밖에서 열을 공급해서 동력을 얻는 외연 열기관이라는 거죠. 내열기관과 외연기관을 어떻게 구분을 지었느냐 하면, 열의
공급원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어요. 열을 실린더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동력을 얻느냐, 아니면 엔진 밖에서 열을 공급해서 동력을 얻느냐 구별을 지어주었습니다. 스털링 엔진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만들어졌는지 19세기 스털링이 만들었고, 유형은 외연 열기관이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죠. 두 번째 단락에 스털링 엔진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이제 원리를 설명하려나 봐요. 원리를 어떻게 설명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등의 작동 기체를 가두고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작동 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피스톤이 움직여 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스털링 엔진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스털링 엔진은 지금 실린더가 하나, 여기 실린더죠. 여기가 실린더잖아요, 그죠? 실린더 하나, 실린더 둘, 그죠? 실린더 두 개. 그 다음에 피스톤도 당연히 두 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파워 피스톤. 그 다음에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등의 작동 기체를 갖는, 여기가 작동 기체가 갖춰져 있는 거죠. 이 안에 작동 기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동 기체를 가두고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여기는 고열원이잖아요. 열을 높이는 거고, 여긴 저열원이잖아요. 열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가열을 하겠어요? 이쪽이 가열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냉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가 외부잖아요. 외부에서 이를 가열하거나 여기 가열하거나 냉각하면 작동 기체가 팽창하고, 여기 가열을 하면 팽창하겠죠. 여기가, 그죠? 팽창될 거예요. 팽창과 수축에 따라, 냉각하면 수축이 되겠죠. 팽창과 수축에 따라 피스톤이 움직여 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동력이 발생한다는 기계로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발생한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동력원이 뭐냐 하면 작동 기체의 팽창과 수축이 결국에는 동력원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힘인 거예요. 동력원이 작동 기체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면 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계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열을 가해 팽창한 작동 기체로 열을 돌리는 일을 하고, 열을 가해서 여기 열을 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기 팽창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작동 기체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이를 한 작동 기체는 처음 상태로 돌아오면서 남은 열을 방출한다. 이 순환 과정에서는 기관이 공급받은 열로 일을 하고, 자, 기관이 공급받은 일로 열을 하고 남은 열은 방출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이 끝난 후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 스털링 엔진은 형태에 따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2는 두 개의 실린더와 파워 피스톤,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이렇게 두 개의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알파형 스털링 엔진이다. 이는 알파형이래요. 순환 과정 동안 열의 공급 및 방출은 각각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의 작동 기체로, 지금 스털링 엔진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해줬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는데 우리는 알파를 볼 거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 알파형 스털링 엔진의 열의 이동 방향을 설명을 해줬어요. 순환 과정, 열의 이동 과정을 설명한 거죠. 열의 이동 과정.
열의 공급 및 방출은 아까 열은 가열하는 곳이 이쪽이었잖아요. 이쪽에서 열이 공급될 곳이고 방출은 냉각 쪽에서 저열원 쪽에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의 작동 기체로 열이 가해지면 기체로 열이 이동하고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에서 저열원 쪽으로 일어난다. 순환 과정 동안 열의 공급과 방출은 여기가 공급되고 여기가 방출이잖아요. 각각 고열원에서 공급은 고열원에서 방출은 저열원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고열원에서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으로 일단 열이 이동을 하고 그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의 작동 기체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에서 저열원 쪽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주고 있죠.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여 스털링 엔진을 작동하고 남은 열이 호수의 물로 빠져나간다면 발전소의 폐열이 고열원이고 호수의 물이 저열원이다. 발전소의 폐열은 고열원, 호수의 물은 저열원. 냉각시켜주는 거. 폐열은 열을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가열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털링 엔진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스털링 엔진의 구성 그리고 순환 과정 열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고 지금 파워 피스톤이 여기 있잖아요.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여기 있잖아요. 피스톤은 파워 피스톤과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작동 기체를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지금 파워 피스톤의 역할을 얘기해 줬습니다. 파워 피스톤은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한대요. 작동 기체가 팽창할 때 외부에 일을 하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역할은 파워 피스톤과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작동 기체를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대요. 스털링 엔진은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의 연력학적 과정을 거친다.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가열 과정에서 과정 자체가 첫 번째 가열 과정, 그다음에 냉각 과정, 팽창했네요. 압축 과정, 이 네 가지 과정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스털링 엔진의 작동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스털링 엔진은 가열, 팽창, 냉각, 압축의 연력학 과정을 거치는데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거래요. 가열을 하면 이때 작동 기체는 고열원 쪽에 모여 있으며 여기 고열원 쪽에 모여 있죠. 기체가 고열원에 의해서 가열되고 압력이 높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면 팽창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팽창한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렇게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파워 피스톤 쪽 위로 올라간대요.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자, 가열 과정에서는 실린더가 가열이 되고 압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높아진 압력된 팽창한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서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부 일을 하게 될 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냉각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얘가 이제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동안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때 작동 기체는 주로 저열원 쪽에 모여 있으면서 냉각이 되고 여기서 냉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압축 과정은 플라이 휠의 회전 관성과 여기가 플라이 휠이 계속 이제 돌 거 아니에요. 회전 관성과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 파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파워 피스톤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도 열은 외부로 방출되며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고열원에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로 끝나면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래요. 가열 과정, 팽창 과정, 냉각 과정, 압축 과정이 한 번 도는 게 한 번의 사이클이래요.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면 새로운 사이클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연력학 과정에서 등온, 등적, 등온 이거는 각각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등적은 부피가 일정한 거고 등온은 온도가 일정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 과정을 이상적인 연력학 과정으로 생각하면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압축 이렇게 사행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연력학 과정은 등적 가열, 가열은 가열인데 등적 가열, 그다음 팽창이 두 번째였잖아요. 등온 팽창, 냉각과 세 번째였잖아요. 등적 냉각, 그다음에 압축이 네 번째였잖아요. 등온 압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등적,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등온 이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외부에서 유입된 열의 양이 얼마나 등온 팽창 과정에서 외부의 일로 쓰였는가를 의미한다.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된 열의 양이 얼마나 등온 팽창 과정에서 외부의 일로 쓰였는가를 의미한대. 등온 팽창 과정에서 외부의 일로 쓰였는가를 의미하는 거래요. 지금까지 읽은 것을 이 세 번째 단락을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스털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 기체를 가열을 하고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온도인 거죠. 여기서 압축 팽창시켜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열, 팽창, 냉각, 압축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가열을 하는 과정에서는 고열원으로 실린더를 가열한대요. 아까 고열원이 어디 있는지 봤죠? 그러면 파워 피스톤은 P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제자리에 있게 된대요. 그리고 D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라고 할게요. D는 왼쪽으로 간대요. 이동을 한대요. 그게 가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팽창 과정에서는 작동 기체가 팽창하게 되겠죠. 그러면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간대요. 그다음에 냉각 과정은 저열원인 실린더 냉각시킬 거잖아요. 이때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게 된대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그 네 번째 압축 과정을 얘기할게요. 압축 과정은 작동 기체가 수축을 한대요.
작동 기체가 수축이 되면 파워 피스톤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대요. 여기서도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죠. 가열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작동 기체는 고열원 쪽에 모여 있으며 고열원에 의해서 가열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높아진 압력 때문에 팽창한 작동 기체가 관을 따라서 파워 피스톤 쪽으로 이동하면 파워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외부에 일을 하죠. 외부에 일을 합니다. 이때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이제 제자리에 머물게 되죠. 자, 냉각 과정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어요. 그동안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때 작동 기체는 주로 저열원 쪽에 모여 있으면서 냉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압축 과정에서는 플라이휠 회전 관성과 함께 냉각 기체가 부피가 감소하게 되어 수축하죠. 그래서 파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열은 외부로 방출이 되고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고열원에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죠. 이 압축 과정 할 때는 플라이휠의 회전 관성도 참여하게 돼요. 이렇게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열 역학 과정에서 등적 등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이상적인 열 역학 과정은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압축,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스털링 엔진의 열 역학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열 역학 과정은 앞서 말한 것처럼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팽창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과정으로 되어 있대요. 4개 행정으로, 4행정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네 번째 단락 얘기를 가볼게요.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작동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파악이 된다. 이거는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동 기체의 여기가 압력 P 프레셔인 것 같아요. 근데 V는 부피인 것 같고, 그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보는데, 세로축은 작동 기체의 압력, 가로축은 작동 기체의 부피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고요.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체로는 처음에는 공기를 쓰였지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가 쓰이다가, 수소는 좀 위험하잖아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문제여서 최근에는 헬륨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 작동 기체로 요즘 많이 쓰는 것은 헬륨이래요. 처음에는 공기가 쓰였었지만 수소도 쓰인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헬륨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림 2는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근사화하여 그린 그래프이다. 아까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작동 기체의 과정이 어땠었어요? 제일 먼저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압축이었잖아요. 그 윗달래기 바로 나오죠. 과정 1이라고 했으니까 과정 1은 등적 가열인 거죠.
그럼 과정 2는 등원 팽창인 거죠. 아까 윗단락이 바로 나오잖아요. 윗단락에, 그쵸? 그 다음에 과정 3은 당연히 등적 냉각이겠죠. 등적 냉각. 그럼 과정 4는 등원 압축이죠. 그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행정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열역학에서의 일은 압력과 부피 변의 곱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림 2의 과정 2에서 과정 2가 얘죠. 2에서 엔진은 과정 2의 곡선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외부로 하는 것이며 과정 4를 통해서 등원 압축이죠. 4를 통해서 과정 4의 곡선 아래의 면적만큼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된다. 등원 2과정에서는 외부 일을 외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에서는 등원 압축 부분에서는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는 거래요. 따라서 1회 사이클을 거치면 스털링 엔진은 이론적으로 도형의 내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하게 된다. 한 바퀴를 돌면 결국에는 면적만큼만, 도형의 내부의 면적만큼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1회 사이클 동안 스털링 엔진이 한 일을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을 나누면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알 수가 있는데 열 기관의 열 효율은 100%가 될 수 없으며 저열원의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되는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약 30% 정도가 된다. 지금 여기서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열원의 온도가 정해져 있을 때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지금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설명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은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되더라. 그게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인데 30% 정도가 된다. 100%가 될 수는 없지만 30%가 정도가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원래 열역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열역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곱하기 부피라는 거잖아요. 이게 1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죠. 1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1번부터 4번까지 과정 1부터 과정 4까지 가면 도형의 내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회 사이클 동안 스털링 엔진이 한 일을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회 사이클 동안 스털링 엔진이 한 일을 외부에서 투입된 열의 총량으로 나누면 그러면 스털링 엔진의 열 효율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가 존재하면 스털링 기관이 작동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과 같은 다양한 연료와 차가운 대기 등의 주변 조건까지 이용할 수 있다. 되게 장점이네요. 장점이죠.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석유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주변 조건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더래요. 폐쇄 사이클로 환경 친화성이 높고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구성재료가 동일해서 재활용 등에서 별도 오염을 적게 일으킨다. 장점 첫 번째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가 친화성이 높다는 거, 세 번째가 재활용 등에서 별도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현재 스털링 엔진은 소형 발전기, 선박용 기관, 극저온 냉동기 등에 쓰이고 있으며 스털링 엔진 가정용 열병합 시스템 개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활용 예시가 되겠네요. 활용 예시 소형 발전기, 선박용 기관, 극저온 냉동기 쓰이고 있으며 또 스털링 엔진 가정용 열병합 시스템에서도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한 스털링 엔진은 내연기관과 달리 폭발 행정이 없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작아서 잠수함 엔진으로도 쓰인대요. 활용 예시 두 번째네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건 장점 3이고요. 장점 4네요. 장점 4, 장점 2, 장점 3, 장점 4, 활용 예시 1, 활용 예시 2.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마지막 내용은 그거네요. 스털링 엔진의 장점, 그 다음에 활용 분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볼까요? 밀구를 활용해 할 수 없는 질문은 스털링 엔진은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가?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했었죠. 소형 발전기, 선박용 기관, 그 다음에 잠수함 엔진 이런 데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스털링 엔진은 누구에서 발명되는가? 스털링에서 19세기 스털링이라는 사람한테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했죠. 3번 스털링 엔진이 작동한 연력학적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까 사행정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행정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압축 이 과정에 의해서 된다고 했죠. 4번 스털링 엔진은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외연기관에 해당한다고 했죠. 스털링 엔진 알파형과 감마형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알파형이라고 그랬죠? 알파형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감마형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는 5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기억이 뭔가를 봤더니 기억은 작동기체예요. 작동기체가 공기로 쓰였다가 요즘은 헬륨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작동기체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 수소나 헬륨 등의 작동기체를 가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답지 내부와 외부 사이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내부에만 갖춰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1번 아니고 2번 저혈원이 대기 중의 공기라면 대기 중의 공기가 작동 기체이다 그랬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이문단에서 보면 순환 과정 동안 열의 공급 그 다음에 방출 이건 각각 고혈원, 공급은 고혈원, 방출은 저혈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실린더 내부에 작동 기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파워피스톤 쪽 실린더에서 저혈원 쪽으로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혈원이 대기 중에 공기가 된다면 저혈원이 대기 중에 공기가 된다면 공기가 작동기체가 되어야 할까요? 작동기체는 공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헬륨 기체보다는 수소 기체가 손해낸다. 헬륨은 더 많이 쓰고 수소 안 쓰죠. 위험하잖아요. 폭발성이 위험이 있어서. 4번에 같은 압력에서 팽창되는 정도가 클수록 스털링 엔진의 기관이 일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문단을 보면 열 역학에서의 일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의 곱으로 정의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압력에서 작동 기체가 팽창되는 정도가 클수록 부피 변화가 커지잖아요. 아까 1이라고 하는 게 1이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의가 되었다고 보면 같은 압력에서 작동 기체가 팽창되는 정도가 클수록 부피 변화가 커지니까 당연히 스털링 기관의 일이 증가한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압력에서 팽창되는 정도가 크면 당연히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4번이 되겠죠. 5번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되어 스털링 엔진의 열을 제공해 준 역할을 한다.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되는 것도 아니고 스털링 엔진의 열을 내부에서 열을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열을 제공하는 건 외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번에 4번이고 3번 그림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아까 요 그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 그림 1번. 자, 그림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플라이휠 관성은 엔진이 외부의 일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플라이휠 관성은 엔진이 외부에서 일을 만들어낸다? 아까 플라이휠 관성이 어디 있었냐면 요 부분에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 압축될 때 지금 압축 과정에서 플라이휠 회전 관성과 냉각된 기체의 부피 감소에 따라 파워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은 외부로 방출되며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고열원에서 전달되는 역할을 차단하며 제자리에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높아진 압력 때문에 팽창하는 작동 기체에 의해서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플라이휠의 관성이 외부에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작동 기체에 의해서 압력이 팽창하는 작동 기체에 의해서 파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부 일을 했죠. 아까 기억나지 않아요? 팽창할 때 작동 기체가 외부에서 팽창할 때 작동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 일을 하게 된다. 아까 그 얘기 했었죠? 그럼 1번 틀렸고요. 파워 피스톤이 2회 왕복하면 플라이휠 한 바퀴가 회전한다. 1회 왕복하면 플라이휠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럼 2회 왕복하면 2바퀴 도는 거 아닐까요? 그럼 2번도 틀렸네요. 3번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열원의 온도를 낮추면 열 효율이 증가한다. 아까 네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이 있었죠. 네, 별표치인데 여기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그쵸?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3번에 고열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열원의 온도를 낮추면 그럼 온도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열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그럼 4번, 5번 틀린 거잖아요. 4번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고열원에 의해서 가열된 기체는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가요?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서 5번에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 내의 작동 기체의 부피가 감소할 때 이와 동시에 파워 피스톤 쪽 실린더 내부 기체 부피도 감소한다.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은 작동 기체를 고열원과 저열원 쪽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작동 기체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근데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 실린더의 작동 기체가 고열원에 의해서 가열이 됐어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져서 부피가 팽창했어요.
그런데 냉각 과정에서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쪽의 작동 기체가 냉각이 되면 부피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저열원 쪽 실린더로 이동하게 되죠. 저열원 쪽으로 이동시키죠. 4번으로 갈게요. 이건 TS네요. T 템퍼러처고 엔트로피를 S로 놨네요. 그래서 TS 선도라고 했는데 그게 그림 2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림 2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서 I1이 등적 가열이 될 거고요. I2가 등온 팽창, I3가 등적 냉각, I4가 등온 압축이에요. 지금 보기 부분에 열기관의 사이클 과정을 온도와 엔트로피 관계로 나타내는 TS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기관의 열 출입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엔트로피는 출입한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그림은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에 대한 TS 선도이다. 이상적인 스털링 엔진의 한 사이클이 등적 가열, 등온 팽창, 등적 냉각, 등온 압축의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1번 답지를 보니까 I 과정은 스털링 기관의 등적 냉각에 해당하는 등적 냉각이 아니라 등적 가열이죠. 그 다음에 2 과정은 외부에서 스털링 기관의 일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등적 2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이잖아요. 등온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 2에서 등온 팽창 과정이 여기가 등적 가열이잖아요. 등적이라는 말은 아까 뭐여서 부피가 똑같다고 그랬죠. 가열. 지금 여기 P가 온도잖아요. P 온도가 여기 낮은 곳에서 지금 되게 높아졌죠. 가열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뭐는 같아요? 부피는 같아요. 등온 팽창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는 비슷해요. 근데 팽창이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등적 냉각은 뭐예요? 부피는 같은데 냉각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등온 압축은 뭐예요? 온도는 비슷한데 온도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압축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온 팽창 과정에서 그림 2를 잘 보고 한문단의 내용을 이해를 잘 보면 팽창은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이잖아요.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일 때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과정 2에서 외부의 일을 외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엔진은 외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4에서는 외부에서 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여기서도 외부에서 스털링 기관에 일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외부로 일을 하는 거죠. 투 과정은 외부에서 스털링 기관의 일을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스털링 기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3 과정은 등적 냉각 과정이잖아요. 이 등적 냉각 과정은 파워 피스톤인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디스플레이 피스톤이 아니라 파워 피스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죠. 등적 냉각 과정은 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스 피스톤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파워 피스톤은 제자리에 있고 4번 포 과정, 네 번째 과정은 등온 압축이잖아요.
등원 압축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은 맞네요. 그럼 5번 3와 4의 과정에서는 fly wheel은 회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문단을 보면 이 등원 압축 과정에서 파워 피스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파워 피스톤을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이때 내려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플라이 휠 회전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회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이랑 관련이 있고 기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회전도 하지만 기체 부피가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거죠. 플라이 휠이 회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체 부피 감소하기 때문에 파워 피스톤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었고요. 마지막 5번 A와 문맥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랬죠. A가 어디 있을까요? A 여기 네 번째 문단에 어려운 문제여서 폭발성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어려운 문제여서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번 답지에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이라고 했어요. 이 어려움은 가난한 거 아닌가요? 질병으로 나라가 어려운 때. 그러니까 질병으로 나라가 공경에 처한 때라는 거잖아요. 공경스러운 것일 때. 작은 아버지는 사람들이 대화하기 어려웁니다. 대화하기가 약간 좀 꺼려지는 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내 친구 성미가 어려워서 성미가 조금 까탈스럽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협상은 어렵지 않게 이게 답이네요.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해결이 어렵지 않게.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